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이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좀 올랐고 다우하고 S&P 500, 특히 러셀 2000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관심을 끌었던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3% 상승이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7% 올랐습니다. 그는 CPI도 전년 동월 대비로 2.9% 올랐는데요. 대체로 시장 예상에 거의 가깝긴 합니다만 이제 가정용품과 생활 필수품에서 관세 여파가 나타났다는 세부 분석이 나오면서 지수가 뒤로 가면서 힘을 잃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없었던 다우와 러셀 2000의 낙폭이 특히 컸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에 이래 반도체 칩을 팔 수 있게 되면서 이 시총 1위 종목이 무려 4%나 뛰어오르는 그런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동반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1.7% 가까이 오르면서 81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피도 이제 막판의 뒷심을 발휘하면서 3,210선을 올라섰습니다. 외국인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주요 방산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또 일부 화장품주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엔비디아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인 만큼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야간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 국내 증시 어느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만 지금 이제 엔비디아, AMD 그리고 브로드컴 등 주요 반도체주가 간밤에 크게 오른 만큼 우리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 어떻게 반응할지 기타 또 다른 업종들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하우머니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은 반도체주를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이 재개되면서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인 반면에 CPI 데이터에서 관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만 오르고 나머지 지수는 하락했는데요. 구체적인 마감 사항 보면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0.98%, 0.4% 떨어진 가운데 나스닥만 홀로 0.18% 상승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확인해보면 엔비디아의 상승폭이 가장 눈에 띄죠. 엔비디아는 그동안 수출이 막혔던 H20 칩의 대중 수출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히토류 광물의 판매를 확대하는 대가로 이뤄졌는데요. 이 소식에 월가 하우스들은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줄줄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AMD도 대중 수출용으로 사양을 낮춘 AI 가속기 MI308 칩 수출을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덩달아 급등했는데요. 이런 흐름에 힘입어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게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은 기술주의 여러 소식들이 나왔는데 알파벳은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서 펜실베이니아와 인접주에 4조 원가량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소폭 올랐고요. 애플은 미국 내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MP 머티리얼스로부터 5억 달러 규모의 히토류 자석을 구매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0.23% 상승했습니다. 반면 시총 6위부터는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반도체주 훈풍에 힘입어서 2%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반면 테슬라는 최근 핵심 인재들이 계속 이탈하는 가운데 오늘도 북미 영업을 담당하는 고위급 임원이 사임했다는 소식에 1.93%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주목해볼 업종이 은행주였습니다. 개장 전 JP모건은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순이익이 줄어들고 동종 업계에 있는 웰스파고는 순이제 수익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급락하자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블랙록도 분기 매출이 예상치에 미달하면서 하락했는데요. 최근 대형 은행사들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번 매출 미달이 특히 주목됩니다. 그러면 간밤 투심을 위축시킨 6월 CPI 결과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수치들은 그래도 예상치 대체로 부합하면서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2.7% 오르면서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긴 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부합했고요. 특히 시장이 주목하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9%, 전월 대비로는 0.2% 오르면서 모두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바로 상품 물가가 크게 급등했다는 점인데요. 식품과 에너지 상품을 제외한 근원 상품 물가는 전월의 마이너스에서 0.2% 상승세로 반등했습니다. 특히 장난감과 가구, 가전제품, 의류 등 관세에 노출된 품목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기업들이 수입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위 항목들의 상승분을 상쇄시킨 신차와 중고차를 제외했을 때 근원 상품의 가격 상승률은 0.55% 상승했다고 추산했는데요. 이는 2021년 11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률이라면서 관세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7월과 8월 물가 보고서에서 이 같은 흐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지의 여부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CPI 발표 이후 금리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베팅하는 확률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2%대로 내려오면서 사실상 소멸됐습니다. 또 한 달 전만 해도 70%를 넘었던 9월 인하 가능성은 이제 50%대로 줄어들었고요. 어제에 비해서도 거의 10%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이제 10월은 돼야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 영향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오늘 국채금리는 급등했습니다. 또 베센트 재무장관이 간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내년 의장 임기와 동시에 이사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면서 이미 파월 의장의 후임을 찾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한 것도 채권시장 매도세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결국 10년물 금리는 0.06%포인트, 2년물 금리는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금 가격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되면서 하락했습니다. 금은 금리가 낮을 때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금 선물은 오늘 0.65% 빠지면서 온스당 3,337달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50일간의 제재 유예 기간을 부여하면서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진정된 것이 오늘까지도 영향을 미친 건데요.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69%, 0.58% 빠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에서 주목하는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티즌스 JMP는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을 이끌 동력이 부족하다면서 비관적인 투자 전망을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에서 마켓퍼폼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600로 제시했던 목표 주가마저 철회했는데요. 이미 골드만삭스는 올해 들어서 23% 넘게 오르면서 그동안 상승 동력으로 분석됐던 요소들이 대부분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면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져 여기서 더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은 균형 잡힌 수준이기 때문에 만일 투자를 하고 싶다면 보다 매력적인 진입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면 골드만삭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발표가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넷플릭스도 오늘 17일이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니덤 투자회사의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의 노동 생산성이 높다면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는 넷플릭스의 작년 풀타임 직원 1인당 매출이 27.8억 달러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당사가 커버리지하는 9개 컨텐츠 대형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메타,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들을 웃도는 노동 생산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니덤 애널리스트는 내년 실적 전망치를 올려잡을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하고 또 목표 주가를 1,126달러에서 1,50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테슬라의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웰스파고는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기차 구매차에게 최대 7,500달러를 제공하던 세액공제 정책이 9월 30일부터 사라질 예정인데요. 이 세제 혜택이 완전히 폐지되기 전에 전기차 구매를 서두르는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분기와 3분기, 특히 3분기에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면서 웰스파고는 3분기에 인도 대수가 약 40만 대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사재기 효과가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사는 4분기에는 인도 대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일 테슬라가 이러한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 전략을 펼치게 될 경우 이는 테슬라의 이익률을 유의미하게 하락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각각 비중 축소와 $120를 유지하면서 이 호재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크립토 위크로 한껏 달아오른 가상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법안들이 하원의 벽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번 투표는 일종의 1차 관문으로 이 법안이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기 위한 사전 단계였는데 공화당 의원 13명이 반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습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오늘 재표결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위해 법안을 수정할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 재표결에 들어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에 시장도 순식간에 식었는데요. 비트코인은 11만 7천 달러 선까지 미끄러졌고 서클과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급락했습니다. 월가의 성적표도 살펴보죠. 관세 여파로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졌지만 미국 주요 은행들은 2분기에도 예상을 깨고 대체적으로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먼저 JP모건은 깜짝 실적을 올렸습니다. 순이익은 149억 9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투자은행 수수료 수익이 7%, 트레이딩 부문 수익은 15%나 뛰었고 주당 순이익도 $5 24센트로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다이먼 CEO는 미국 경제가 2분기 중 회복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 완료와 잠재적인 규제 완화가 경제 전망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관세와 무역 불확실성, 높은 재정 적자, 높은 자산 가격 등 상당한 위험이 지속하고 있다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실적을 함께 발표한 시티그룹과 웰스파고도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각각 순이익이 25%, 12% 뛰면서 시장 기대치 웃돌았는데 다만 웰스파고는 순이자 수익 전망을 낮춰 잡으면서 실적 호조에 더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을 한껏 밀어올린 엔비디아 관련 소식도 짚어보죠. 굳게 잠겼던 중국 시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간의 수출 규제를 거두고 엔비디아의 H07 판매 재개를 승인했는데요. 이 소식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사상 처음으로 $170를 넘어섰고요. AMD를 비롯해 TSMC, 브로드컴 등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월가도 장밋빛 전망 일색입니다. 멜리우스 리서치는 엄청난 호재라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1년 뒤에는 40% 넘게 오른 $235가 돼 있을 것이다 낙관했고요. 오펜하이머도 이날 목표 주가를 $175에서 $200로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꾼 데에는 중국과의 히토류 협상에서 엔비디아 칩을 트레이드 카드로 썼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젠슨 황 CEO와 백악관 회동을 가진 후 입장을 180도 바꿨는데 오늘 발표 예정인 우리 돈 100조 원 규모의 AI 에너지 분야 투자 계획을 두고 엔비디아가 어떤 식으로든 기여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 전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서인데요. 이번엔 구글이 브룩필드와 수력발전소 전력 확보를 위해 $30억, 우리 돈 4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20년간 원자력 발전소 3개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받게 되는데 세계 최대 규모 계약입니다. 최근 메타도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 원전 에너지 구매 계약을 맺었고 아마존은 직접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에 투자하기도 하는 등 앞다퉈 미래 먹거리를 위한 재료 모으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발음 잘 날 없는 테슬라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머스크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최근 회사의 고위급 임원들이 줄줄이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15년간 테슬라에 몸담으며 북미 판매를 담당해온 트로이 존스 부사장이 사임했는데요. 불과 한 달 전 머스크의 해결사라고까지 불렸던 오미드 F샤로도 이탈했고 북미 인사 책임자인 제나 펠로아를 비롯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을 주도한 밀란 코박 부사장, 배터리 수석 엔지니어인 드루 바글리노 등도 줄줄이 퇴사했는데 가뜩이나 판매 부진과 더불어 야심차게 내놓은 로보택시에 대한 반응도 시원찮은 마당에 고민이 더 깊어지는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겨박제 속 테슬라의 주가는 화요일 장에도 2% 가까이 빠졌고요. 올 들어 20% 넘게 미끄러졌습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주춤하고 있는 유럽과 중국 시장 대신 이렇다 할 뚜렷한 강자가 없는 일본 시장에서 빈집 공략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중심 판매 전략 대신 매장을 대폭 늘리고 나섰는데 현재 23개인 일본 내 매장을 연내 30개로 내년 말까지 50개로 확대할 방침이고요. 장기적으로 100곳을 운영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비아디도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63개였던 매장을 올해 100개까지 늘리고 내년엔 전기 경차를 선보일 예정인데 두 전기차 공룡의 영역 싸움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코스피가 3,200선을 기록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연중 최고점을 높였는데요. 어제는 어떤 업종이 증시 상승을 뒷받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가 2대 주주인 로보티즈가 오픈 AI에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로봇주 전반이 들썩였습니다. 로보티즈는 오픈 AI와 로봇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연내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로보티즈가 공급할 예정의 로봇은 AI 워커로 로보티즈가 개발한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두 팔과 4개의 바퀴를 이용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서 사람의 동작을 학습하고 또 물건의 위치나 형태가 달라져도 별도의 지시 없이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로봇의 경쟁력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입증되자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트윈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소식이 나온 로보틱스가 22.4% 급증했습니다. 이어서 네페스가 7.76%, 로보스타와 유일 로보틱스가 각각 6.24%, 5.52% 상승했습니다. 방산주는 증권가 호평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자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여러 증권사에서는 현대로템의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소식이 국내 방산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방산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IM증권은 이번 2차 계약으로 우리나라의 방산 공급망이 한층 더 강화돼 이는 곧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이 다시 재개되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고요. 유진투자증권 역시 2026년과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폴란드 2차 물량 납품과 더불어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추가 수주 파이프라인도 기대된다며 특히 K2 전차의 공급업체인 풍산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2배 가까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 전망의 풍산을 중심으로 어제 관련주들이 불기둥을 세웠는데요. 어제 마감 상황 보면 풍산이 17.22% 올랐고요. i3 시스템도 16.47%, 코치톡 테크놀로지도 10.94% 상승했습니다. 또 그 밖에 MNC 솔루션이 9.2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08% 뛰었습니다. 한국판 IRA가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2차 전지주도 뛰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생산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차 전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우리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국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또 공급망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핵심 광물과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 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간에 구체적인 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김 후보자의 발언이 더욱 주목받았는데요. 이 발언이 나온 후 특히 2차 전지 소재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제 BK홀딩스가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이닉스는 18.01% 뛰었습니다. 그 밖에 KEM텍이 4.55%, 신성 ST가 3.18% 상승했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애플에서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증권사에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의 물량을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 모멘텀이 됐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어제 발간한 보고서에서 애플의 브랜드 파워 등을 고려할 때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된다면 높은 가격에도 시장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폴더블 아이폰의 전용 라인을 구축 중인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초기 물량 독점은 장기간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쇄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소재를 납품하는 벅산 네오룩스의 수혜가 전망된다고 밝혔고요. 커버 글라스 소재로는 UTG, 외장 힌지는 KH바텍, 내장 힌지는 파이넴텍 등이 아이폰 부품 공급망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될 경우 삼성전자 폴드와 플립 모델 합산 출하량 이상이 기대되는 만큼 밸류체인에 합류될 경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소식에 관련주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파이넴텍이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KH바텍도 9.23% 올랐습니다. 그 밖에 UTI와 BH가 6%대 상승세 나타냈고 세경 하이테크가 5%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장중에 등락을 거듭했지만 뒷심을 발휘하면서 또 한 번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고점 경신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 큰 호재보다는 종목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 자체보다 종목별 변화에 주목하셔야겠는데요.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오늘 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어제 코스피가 0.4% 올라서 3년 11개월 만에 3,21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와 더불어서 코스닥도 연중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1.7%가량 상승하며 812포인트였습니다. 다만 코스피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고 코스닥 쪽에서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과 거의 대등했는데요. 일부 종목들이 지수의 강세를 만들어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오후장 2,122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2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 역시 3,11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만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700억 원 가까운 사자세였습니다. 기관은 169억 원 팔아냈고 개인 역시 46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어제는 양시장 시총 1위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2%에 달하는 강세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의 H20칩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에 H20칩에 삼성전자의 HBM3가 탑재돼 수익이 회복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하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조방원 대표주들이 모두 강했는데요. 원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8.4% 급등했고 방산 대표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5% 넘는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헬스케어 대표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지수 연고점 달성을 이끌었습니다. 시총 1위 알테오젠이 5.3% 강세였고 그 밖에 HLB와 파마리서치,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 등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치료제 플랫폼을 적용한 루프원 품목 허가를 회복했다는 소식에 22%대 시세 분출했습니다. 환율은 소폭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내린 1,380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반영됐는데요. 미국의 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돼서 관세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졌고 달러가 강세 압력을 받으면서 환율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NDF에서 오늘 새벽 6시 기준 환율 1,388원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외환 시장 강하게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종목별 이슈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섹터별로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하셔야겠는데요. 어제장 마감 후에 나온 증권가 리포트들 정리했습니다. 반도체와 제약 쪽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선 BNK투자증권은 엔비디아의 H20 AI칩 중국 수출 재개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어제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SK하이닉스의 공급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H20 수출이 다시 재개가 되면 기존의 엔비디아로부터 인증을 받고 공급을 하던 SK 하이닉스의 HBM3 독점 판매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H20칩 수출이 재개되면 다시 중국 서버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동안 디램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서버 디램 시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NK투자증권은 탑픽으로 SK 하이닉스와 이수페타시스를 꼽으면서 목표 주가를 각각 35만 원, 7만 1,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상상인증권은 제약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실적이 대부분 계절성이 있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관련된 주가 상승세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와 유사하고 대웅제약의 경우 나보타의 미국 에볼루스향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컨센서스 상회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탑픽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셀트리온과 낮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대웅제약을 유지했습니다. 더불어서 국내 CDMO 업체들이 노보홀딩스의 캐털런트 인수와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 리스크로 인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며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 내용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한국은행 수출입 물가 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수입 물가는 환율 하락에 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밤에 미국의 6월 PPI와 또 내일 새벽에 나오는 미국 연준 베이지북 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젠스덩 CEO가 중국을 방문한 이유였죠. 중국 국제공급망 촉진 박람회가 오늘부터 개최됩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바이오 쪽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상승세가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외 거래에서도 계속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안트로제는 골관절염 치료제 관련한 호재에 강세 보였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국내 증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CPI에 대한 우려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면서 지수는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이슈가 이미 어제장에서 반영이 된 모습이었는데 오늘까지도 좀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47% 오름세로 64,000원, SK하이닉스가 0.84% 반등하면서 프리마켓에서는 30만 1,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0.16% 약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KB금융은 0.59% 하락합니다. 거래가 11만 8,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빅5 종목 보시죠. 에코프로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반락합니다. 알테오젠이 1.28%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46만 2,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약보합권, HLB가 0.19% 약세로 거래가는 5만 2,000원입니다. 에코프로 유일하게 0.1% 오르면서 거래가 4만 7,300원대고요. 파마리서치는 0.51% 약세입니다. 현재 58만 9천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에 집중하기보다 개별 종목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9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미국의 6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저는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5% 넘어선 게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신호로 좀 보여져가지고 이게 참
그게 예, 러셀 2000이 그래서 또 많이 떨어진 그게 것 눈에 같고. 들어오셨구나. 예. 예, 그래요. 러셀 2000도 많이 떨어졌고. 예.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정정하면서 사과의 말씀 드려야 어떤 되겠습니다. 내용이요? 아까 제가 엔비디아가 다우에 없다 보니까 다우가 낙폭이 컸다고 했는데 제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네. 30개 종목 가운데 시총 순서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닷컴만 오르고 26개가 다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빅테크 위주로 이제 가는 장이 됐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혼자 4% 올랐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26개,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쪽이 머크 뭐 이런 쪽이 낙폭이 컸는데, 네. 손혁계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저도 지금 제일 밤사이에 뭐 CPI에 대한 해석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금리가 예. 국제 수익률이 튀어오르고 그러니까요. 달러가 강해진 거, 특히 NDF 시세가 이렇게 다시 80원대 후반, 1,390원에 육박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밤사이 이렇게 야간 지수물 흐름 약세 마감하고 좀 그쯤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좀 힘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네. 반도체주가 우리 어떻게 반응할지. 그러게요. 네. 일단 엔비디아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 시총 4조 달러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또 그러니까. 추세가 좋잖아요. 야, 좋아요. 예, 이러니까 또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미국 지수가 좀 이렇게 조금 조정받는 거야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뭐 잘못되라는 차원이 아니고 네. 그동안 쉼 없이 올라왔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 우리도 사실 어제 어떻게 보면 지수가 조금 뭐 약한 모습을 보이고 가도 별탈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만한데 또 뒷심을 발휘해서 기어이 네. 올라왔고 하는데 뭐 사실 우리나라가 한 달 동안은 또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인데 네. 진짜. 네. 예. 연초 이후도 그렇고 연초 이후를 봐도 지금 그렇고 최근 한 달도 최근 우리나라 한 달을 1등입니다. 봐도 네, 그렇고 4월 달에 무슨 뭐 관세 폭탄 맞은 이유를 봐도 그렇고 네, 네. 뭐부터 봐주실래요? CPI 해석부터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걸 네. 보려면 다시 한번 이제 머릿속에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생각의 틀 프레임워크를 한번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 네. 제가 네, 업데이트해서 한번 다시 갖고 왔는데요. 올해 지금 상반기 지나서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거는 트럼프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세 가지로 감세, 관세, 연준을 움직이는 거. 이 세 가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추가로 예. 그래서 감세는 이미 통과가 됐죠. 네. 이제 여기서 기대하는 건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는 긍정적인 효과. 반면에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파란색으로 제가 부정적인 효과를 이렇게 네. 나눠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일단 당연히 감세라면 소비가 늘고 투자할 여력이 증가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거다. 그럼 뭐 기대해죠. 근데 반면에 재정 적자 지금 늘어나고 있고 부채 크게 늘 거다. 걱정이다.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이걸 해소하려고 트럼프가 내세운 게 관세 수입을 얻어서 재정 적자 내가 만회하겠다. 그리고 이거 계속 잘하면 우리 미국 내 일자리 늘 거야. 그래서 계속 경기 좋아질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거는 물가 상승 우려 어떡할래?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가격 올라가면은 결국은 소비도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역도 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 마지막으로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연준이 금리 인하해 주면 지금 우리 지금 세금 걷어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자 비용인데 이거를 줄여주면은 다 해결되지 않겠니? 근데 하필이면 파월이 말을 안 들어. 이제 뭐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대신에 그렇게 보면 기대 물가가 앞으로 더 불안해져서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더 문제고 가장 큰 거는 지금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미국이 가장 잘 세계에 수출했던 연준 시스템. 결국은 연준을 믿고 미국에 돈을 맡기고 투자하는 건데 연준이 붕괴되면 과연 우리가 미국에 돈을 투자할 수 있겠어라는 걱정. 이것이 지금 맞물려서 시장을 움직이고 앞으로 트럼프의 이제 행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때인데 말씀 주신 어제 첫 번째 이제 일종의 이제 힌트가 될 만한 게 CPI가 나온 거죠. 네. 근데 CPI를 어쨌든 어젯밤에 해석을 한 거 보면 예상보다는 낮았지만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상보다 낮았던 것은 서비스 물가가 좀 떨어진 건데 그 앞에서도 저기 뉴스 코멘트 해주셨지만 분석해 주셨지만 그 근원 그 상품들의 가격은 자동차 빼면 급등을 했다는 거죠. 엄청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포인트 코멘트가 전월 대비
거의 0.5%. 사실 역대급이죠. 한 3년 사이에.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도 지금 일본이 걱정해갖고 강제로 지금 수출 그 물량의 가격을 안 올리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 저기 뭐 나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은 이제 우리 6월 달에서 맛배기를 봤지만 7월, 8월로 갈수록 지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네. 지금 그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7월은 당연히 안 되고 9월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은 지금 채권 쪽에서 금리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이제 어젯밤에 나타난 거고 결국은 CPI발 금리가 올라간 것이 가장 그래서 단기물, 장기물 다 올랐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그 전에 일본과 독일이 전고점을 다 뚫었어요. 네. 일본 30년물, 40년물 예. 전고점을 다 뚫었거든요. 결국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 최근에는 미국이 올라서 다른 나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채권 예. 시장은 일본이 움직이면 나머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사실은 장기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사실은 시장에는 좀 뭐랄까 걱정스러운 시그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가 작년 여름에 겪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사실은 네. 엔캐리 트레이드 예. 청산. 지금 약간 모양은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 금리가 지금 사실은 미국 금리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꽤 빨라서 지금 오히려 지금 그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축소되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엔화는 최근 들어서 그 관세 협상하면서 오히려 약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금리 차와 지금 엔화의 약세는 서로 원래는 같이 가면 안 되는 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에 지금 투자돼 있는 지금 일본 자금들이 혹시 다시 그때처럼 한번 되돌아올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되는 환경이 조금씩은 제공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미국 금리 올라가는 것도 걱정이지만 지금 일본과 독일의 장기 금리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글로벌 자금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탈미국 그리고 이제 일본 쪽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우려를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사람들이 그 엔 달러를 그 해지해 갖고 지금 투자하는 그 금리는 오히려 일본의 그냥 자체로 일본 그 저기 국채 투자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것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트럼프 그 관세 정책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보니까 뭐 작은 국가들에는 곧 관세에서 한 10% 이상은 단일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뭐 좀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무역 합의 노력 중인 상황이고 또 뭐 의약품 관세는 이달 말쯤에 또 결정이 될 예. 거다. 뭐 그 반도체도 그 시기쯤에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정책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니까 실제로 미국의 관세 수입이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예,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뭐랄까 초기라서 변동성이 지금 되게 큰 상황인데 이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가 믿고 싶게끔 좋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생각의 틀에서 감세로부터 날 부정적인 영향이 재정 적자가 늘고 그것 때문에 부채가 늘어날 거다. 예. 그걸 내가 한 방에 얘기해 줄 수 있어. 뭐냐면 해외에다가 관세 세게 때려갖고 관세 수입으로 내가 다 메꿔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4월, 5월, 6월 연속으로 지금 관세 수입이 역대급으로 늘어나면서 평균적으로 과거에는 한 달에 한 70억 불 전후가 나오던 것이 지금 6월 달에는 272억 불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곱하기 그냥 단순 12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3천억 불. 그러면 정확히 그 재정 적자 분을 관세로 다 그 커버하고 남는 겁니다, 사실은. 호호. 이대로만 잘 나와 준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굳이 내가 왜 관세 협상을 굳이 내가 열심히 해줘야 돼? 그냥 계속 거두면 되지. 이런 생각을 저라도 할 것 같아요. 네. 물론 근데 세상에 그렇게 다 되진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물가도 올라가고 시차를 두고 결국은 그러니까요. 소비도 줄고 할 텐데 네. 당장은 보면은 그렇죠, 당장. 지금 해결이 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트럼프 마음속은 상당히 갈등이 있을 거다. 다들 아마 주변에서는 그래도 관세 협상에서 적정 수준으로 낮춰주셔야 됩니다 할 텐데
잘 되고 있는데 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트럼프가 상당히 강공 모드로 나오고 있는 이유도 6월 달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몸에 몸에 좋은 게 입에 쓴 약이고 입에 단 게 몸에 안 좋다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저게 입에 단 그러한 음식일 수 있다라고 저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 설명 듣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 다 한 번씩 듣는 그 무슨 그 있잖아요. 매일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야, 이거 뭐 매일 낳으니까 그걸 하루에 하나씩 하느니 그냥 배를 따서. 자, 지금 저게 예를 들어 야, 뭐 말씀하신 대로 곱하기 12 해버리니까 연간 재정 적자를 다 메울 수 있네. 맞습니다. 네. 그게 뭐 거의 배 따는 거나 별 차이 없는 발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한다고 했을 때 네. 진짜 세상이 온전하게 가겠으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한테 알 수 없는 그 소위 근자감이라고 하죠. 네. 예. 근데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예.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근거까지 지금 제시를 저거는 막 근거가 받쳐주는 자신감이네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 말을 하면 적어도 미국의 절반의 소위 지지자들은 더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더 소위 업되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근데 관세 공격을 받고 있는 세계 각국이 우선은 그거 한 것 같아요. 일단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그렇죠. 아니 그냥 애초에 그게 했던 게 브라질에 4월 2일 날 부과했던 건 10%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그냥 50% 이렇게 해버리면은 누군들 24%에서 갑자기 25% 그렇게 열심히 협상하고 몇 번 만나도 까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얹어버리니까 이시바 총리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어제 이 시간에 홍춘욱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깔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뭐 보도도 되고 번역됐지만 그 일본식 표현이 아주 심한 표현이었더만요. 네. 외교적 표현이라 할 수 없는 그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었는데 어떻게 일본은 25%고 브라질은 50%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 주신 대로 그나마 그 4월 2일 날 발표됐던 것도 사실은 이게 계산도 희한했고. 예, 되게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그냥 단순 산수로 계산해 보면은 이런 표현 있잖아요. 반띵 정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띵. 예, 무슨 말이냐면 그때 되게 심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역 적자를 예를 들면 100억 불을 보고 있으면 이거를 절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위 관세를 난 때린다. 뭐 그래, 이런 예, 그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적 어찌 보면 그것도 경제적 논리는 불분명하지만 네. 어쨌든 내가 반으로 줄일래. 이제 뭐 이것까지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이제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래서 저 숫자가 나왔고까지는 뭐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네. 말씀 주신 대로 브라질 10%는 그때도 말이 됐던 게 뭐냐면 미국의 사실은 그 무역 10대 큰 대국 중에 브라질이 몇 안 되는 유일하게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입니다. 브라질 상대로. 네, 그러니까 당연히 10%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유도 네.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차트를 갖고 온 게 뭐냐면 지금 위에 보시면 미국이 브라질과의 무역은 지금 보시면 위로 파란색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이나마 미국이 브라질로 상대로 해서 돈을 더 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10% 때렸고 일본과는 보면은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처음에 24% 때렸다가 지금 25% 됐는데 브라질하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50%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관세를 경제 논리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뜬금없지는 않았죠.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는 네. 협상을 뭘 보고 해야 되냐 글쎄. 이거죠. 네. 예, 뭘 보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느냐. 근데 시장은 결국은 뭐 트럼프가 알아서 잘할 거야, 탁구할 거야. 먼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까지 왔지만 앞으로 점점 더 아까 봤듯이 이 관세로 수입도 잘 오는데 뭐 다 때려갖고 내가 좀 수입 좀 더 받으면 잘하면 재정 흑자도 되겠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의 좀 트럼프가 움직이는 관세와 관련돼서 마구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난사 수준이죠. 전 세계를 향해서 이것 자체가 좀 뭐랄까요. 이게 좀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은 다 잘 마무리될 거야 되지만 대중국만 빼고 나서는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이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커진 거 아니라는 걱정이 드는
그것이 이제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의 의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브라질 케이스를 보면서 저는 느낀 게 이것이 관세가 꼭 반드시 경제적인 이유, 무역 측면에서의 무기는 아니다 하는 걸 확실하게 제가 느낀 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 관세라는 이 진짜 무기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 측면에서 이번 브라질은 완전히 정치적인 이유였거든요. 그것도 브라질 국내 정치적인 문제. 뭐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치밀하고 뭔가를 또 빌드업 해나가나 싶기도 하고. 결국 대선 개입이죠. 네, 내년도에 그렇죠. 사실은 대선이 있는데 또 하나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캐나다 사례에서 봤듯이 설마 그 케니 그 지금 총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캐나다에 그렇게 세게 네. 관세를 때렸을 리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캐나다의 보수 진영, 그러니까 친미적인 그러한 그 총리가 되기를 트럼프도 원했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캐나다를 때리다 보니까 역으로 네. 캐나다에서 반미적인 사실은 총리가 된 거잖아요, 예. 지금. 예.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 사실은 최근에 룰라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때려주고 나면은 원래 그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주면 안에는 결속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큰 그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의도하는 거는 친미 지도부가 들어오기를 원할 텐데 결과론적으로는 저런 식으로 때리는 것이 결국 그것이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될까? 그건 좀 물음표가 분명. 벌써 이제 수차례 보여주시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까 트럼프 3대 정책 변수에서 톱니바퀴 3개 돌아가는 거, 관세와 감세 그리고 네. 또 하나 연준. 네. 근데 지금 이 파월 쫓아내기가 진짜 아주 뭐랄까요? 피치를 올리고 있다 할까? 네, 아,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어제 제가 즐겨보는 또 우리 저 고라니 동생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라 가지고 한번 진짜 물어보니까 이번에 연준 개보수 공사하는 그게 25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 돈으로 뭐 환율 대충 하면 3조 5천억 우리 돈으로. 근데 이게 21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 공사가 애초에 19억 달러로 시작을 했다가 이번에 알고 보니 7억 달러가 더 추가된 거고 이 7억 달러가 거의 우리 돈으로 한 1조 가까운 돈이고 여기서 이제 호화 사치 무슨 뭐 이런 얘기가 됐는데 이 3조 5천억이 보니까 우리 저 뭡니까? 잠실 롯데월드 그게 공사가 3조 8천억 거기다가 뭐 교통 개보수 그거 하는 그쪽에 5,200 이래저래 해갖고 4조가 넘었더만요. 아니 연준을 무슨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개보수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긴 들었네 진짜. 그죠?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절대 비용을 하겠는데 또 역으로 보면 그게 90년 된 건물이랍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의 지금 근무하면서 사실은 그걸 좀 고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아마 국내에서도 뭔가 재개발하거나 리모델링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하다 보면은 그게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들 수도 있나? 예, 예. 기간이 좀 길어지면 오래 걸렸네요. 예, 기간이 길어지면 돈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건비도 더 들고. 예, 네. 그리고 최근에 그 3년, 4년 동안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그래요. 특히 하기야. 미국은 엄청나게 다 지금 물가가 올라 있지 않습니까? 햄버거 하나에 이제 4만 원 하는데요. 뭐 그리고 햄버거. 사실 안에 자재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비교하기는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단순 그러니까, 예, 규모만으로는. 완전히 예. 차라리 말씀 주신 대로 그냥 밀어버리고 새로 올리는 게 돈이 더 적게 들 겁니다. 근데 저게 역사적인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나오는 저 에클스 예, 빌딩. 예. 저게 90년이 넘은 건물이니까 네. 미국이 뭐 200년 좀 넘은 그 역사를 갖고 있는데 90년 된 건물이면 지켜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네. 밀고 지으면 돈이 제일 적게 듣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뻐꾸기 오는 사연이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로 때린다는 것 자체가 예, 좀 뭐랄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가 파월을 밀어내고 싶은 거는 진심인데 예.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을 안 믿는다는 거죠. 시장을 네. 예. 투자자들은 그걸 안 믿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장이 예. 트럼프의 그 진심을 의심한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예, 저도 못 안 될 쫓아낼 거야. 거야. 또는 예, 트럼프가 말만 하지 이거는 진짜 안 할 거야. 또 제이미 다이먼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예, 예. 파월 해임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근데 되면은 그 결과가
후폭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되면 거죠. 차기 연준 의장의 그것까지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임기까지도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난 얘기가 그 임기는 보장이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라고 그러는 거죠. 사임하라고. 베센트가 어제 한 얘기가 설사 네. 5월에 사임하더라도 네. 그리고도 한 3년인가 더 할 수 있거든요. 남은 네네. 기간이. 아, 근데 2028년 이사회에서 1월까지니까. 아예 그 아예 빠져라. 네. 왜냐면 너의 그 그림자가 너무 세니 나머지 이사들이 말 안 들을 것 같으니 물러나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예. 그래서 지금 파월의 연내 사임에 대한 이제 배팅 사이트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마켓이랑 카이쉬인가요? 이쪽이 칼쉬 뭐 이쪽에서 두 군데서 보면은 4월 달에 비해서는 한 20% 미만으로 좀 안 믿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채권 시장의 그 변동성,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은 빅스가 있으면, 예. 그러니까 소위 공포지수. 지금 그 채권은 무브라고 해갖고 변동성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85였고 어제 여기 90까지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최근 한 3년 이상 2년간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로 중간에 중도 사임하거나 연준이 트럼프 말에 100% 하에 들어가게 된다면 채권 시장은 상당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이 안 믿는데 만에 하나 만약에 하나 진짜로 파월이 그 압력에 의해서 중도 사임 만일 한다 그러면 상당히 큰 반응을 채권 시장에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3,216포인트, 코스닥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811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64,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5%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지금 30만 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은 지금 호가에서 좀 하락이 예상되는 분위기고요. 현대차 보합 예상됩니다. 기아가 0.3%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보합권 예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0.3% 하락 예상됩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제 워낙 엔비디아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종목들 흐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호가에서는 1.9%가량 하락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이거래 연속도 상승을 보여준 만큼 오늘은 좀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호가는 46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지금 오늘 각각 지금 보합권이 예상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04,700원, 에코프로 47,300원. 지금 호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HLB도 보합권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가 0.8% 하락 예상됩니다. 그리고 휴젤이 0.4% 오름세가 예상되고 효과는 35만 9천 원. 레인보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 펩트론, 리가캠바이오가 각각 2% 안팎으로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22만 8천 원, 13만 4천 원. 그리고 리노공업이 1.3% 상승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이런 온기가 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가 52,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섹터가 좀 궁금해지는 하루네요. 그게 궁금한 예. 날이네요. 예. 그래도 생각보다 뭐 야간 지수선물 흐름보다는 지금 동시효과에서는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네. 않은데 그래요. 한번 뭐 좀 멀리 가려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밀렸다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말이죠. 네. 지금 그런데 아까 정민 앵커가 이제 오프닝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미국채 30년물 5% 넘어선 거 그게 좀 찝찝하다고 했고 송 대표님도 첫 그 화두가 일본 장기채 수익률 올라가는 거. 네.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지난 4월달에 그 이른바 4월 2일날 그 상호관세 부과한 이후에 한 며칠 동안의 그 시장에 진짜 비명 소리가 났다가 그걸 갖다가 90일 유예라고 하는 트럼프의 어떤 타코를 끄집어냈던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그렇게 부러지는 모습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 4월 그 레벨까지 왔어요. 이쯤 왔는데 지금 이 레벨들이 일본이나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할 것 없이 한 5%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거는 뭔가 좀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아니면 뭐 연준이나 이런 데서도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거보다는 이 정도에서는 안정된다가 합리적인 전망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지만 안정돼야 됩니다. 돼야 사실은. 되죠. 안 되면 좀 이상해져요, 시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 과거와 달리 이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겪고 사실 그 전에는 2008년 금융위기 겪고 다 부채를 엄청나게 늘려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이번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겪으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부채를 엄청 늘려놔서 우리나라 독일 정도만 안 늘리고 나머지 다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장기물에 대한 걱정들이 엄청 커졌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소위 미국은 항상 한 2,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부채 한도 협상. 이번에도 결국 해서 협상이 잘 그래서 BBB가 통과가 돼서 예.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6조 달러였는데 42조 달러까지 더 올려놨거든요. 예. 이제 룸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차트를 제가 이제 하나 그렸는데 짙은 파란색이 뭐냐면 위로 올라가면 미국 재무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그러니까 TGA라고 그래서 미국의 일반 계정 트레저리 제너럴 예, 어카운트. 재무부 일반 계정. 이게 뭐냐면 연준에다가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에서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네. 돈을 빌린 거니까 그 돈을 연준에다 맡겨놓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마통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재무부 보통 예금 계정.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러니까 국채를 하면 돈 빌려갖고 저희 쭉 쌓아 올라가는 예. 거죠. 위로 올라면 유동성을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는 어찌 보면.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박스권 해놓은 게 이제 2023년 자넷 앨런 때, 바이든 때, 저 때도 한번 그 소위 10년물이 5%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예.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일반 계정을 본격적으로 이제 쌓아 올려갔을 때 지금 미국 정부가 현금 쌓느라고 예. 국채 발행 많이 해서 네. 시중 유동성 빨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죠. 되죠. 근데 지금 이것이 그 사이에 국채 한도 때문에 발행을 못 해갖고 네. 이게 3천억 달러까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발표한 거에 따르면 7월 말까지는 1,200억 달러 더 발행하고 5천억 달러 맞추겠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3천억 달러를 8천억 달러까지, 8,500억 달러까지, 예. 9월 말까지. 예. 그러면은 지금 이미 7월 이제 거의 중간 가고 있으니까 네. 2달 반 동안 상당히 많아요. 6천억 달러 정도를 이제 시장에 찍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럼 상당히 좀 과거의 저 수준까지 좀 빠르게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이미 이제 시장에는 이제 이게 공고가 된 겁니다. 예. 우리 이제 채권 많이 찍을 거야. 예. 그런데 이제 시장 대신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해놓은 게 베센트가 해놓은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죠.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켜서 이쪽 진영에서 미국 국채를 좀 사주게 하는 거 네네.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그 미국의 은행들의 소위 보충 레버리지 비율을 조정해줘 갖고 SLR. 예, SLR을 조정해줘 갖고 미국 국채를 더 살 수 있는 여유를 준 거. 요 두 가지로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시험대에 드는 상당히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 조금은 다른 양상이긴 한데 대신에 지금 부채의 레벨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뭐랄까 그러니까 한 2달, 석 달이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일본이 삐져버리면 그러니까요. 일본이 우리가 좀 사기 싫은데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이제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일본이 지금 참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가 일부러 좀 세게 나오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또 그 시기에 지나면 네. 또 그렇게 세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뭐랄까 시게루가 사주라고 해서 국채를 그건 미국 국채를 아니지만, 살 수는 예, 없는 예, 그래서 말씀 비슷하게 그것 때문에 엔화가 지금 약세인 예. 거잖아요.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축소가 많이 돼서 일본 금리가 빠르게 올라와서 네네. 이 상황을 보면 엔화는 좀 더 강세로 갔어요. 그러니까 140엔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젯밤에 148엔까지 와 있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저는 이거 130 얼마를 볼 줄 알았는데 이거 조만간에 150 볼게 됐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항상 어디가 이기냐면 금리 시장이 이기고 그러니까 환율 시장이 맞춥니다. 보통 채권에 맞추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통화는 들고 있는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채권에 투자를 해야 뭔가 그러니까.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변동수가 충분히 생길 만큼 지금 엔화 약세는 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근데 이렇게까지 질문할 것 같으면 우리 정민앵커 여의도로 진출하셔도 되겠다.
뭘요? 정치하셔도 되겠는데. 아, 정치. 참의원 앞두고 이렇게 세게 나가고 선거 끝나면 또 이런 식의 어떤 정무 감각이면 뭐. 먼지 많아서 안 돼요. 아, 그래요? 털면 다 털면 먼지라서 다 안 나와? 돼요. 아, 네. 털면 나올 먼지가 네. 많아? 네, 안 돼요. 소장님이 가세요. 아니, 저는 거기 가면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제 멘탈로는 거기서 못 버틸 것 같아요. 예. 소장님 멘탈 충분히 강하세요. 에이, 저 너무 순진하게 가지고. 왜냐면은 이제 시청자분들 댓글 중에 좀 짓궂은 댓글도 많잖아요. 네. 근데 소장님 충분히 멘탈 강하세요. 개장 10초 전이랍니다. 네, 일단 오늘 개장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16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다우가 좀 많이 떨어졌고 러셀 2000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장기채 위주로 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뭐 CPI 자체가 그렇게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조금은 좀 쉬어가는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운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 흐름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0.1% 지금 약보합 출발입니다. 3,209. 코스닥 0.29% 하락합니다. 810선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권이고 SK하이닉스도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폭 하락합니다. 각각 31만 5,500원, 102만 6천원. KB금융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2% 떨어집니다. 11만 7천원이고요. 현대차가 0.7%, 0.2% 하락합니다. 지금 21만 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0.9% 하락하고요. 기아가 강보합권으로 10만 200원, 네이버가 0.6% 상승합니다. 25만 1천원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최근에 2거래일 연속 상승했거든요.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옵니다. 1.2% 내림세로 46만 3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지금 보합권이죠. 그리고 HLB가 0.7% 하락하고 파마리서치가 0.68% 내림세로 58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이 지금 약보합권으로 지금 35만 7천 원, 그리고 펩트론이 1%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도 내림세 27만 3천 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좀 떨어지네요. 13만 3,900원으로 1.98% 하락. 리노공업은 지금 강보합권. 생각보다 반도체 섹터 흐름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토리 관련주가 움직이네요. 노바텍이 지금 14% 급등합니다. 그리고 유니온도 6% 강세 5,280원. 삼화전자도 4.68% 올라가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3.2% 상승. 티플렉스, 현대, BNG 스틸이 2% 이상 올라갑니다. 글쎄요, 일단은 뭐 최근에 나온 뉴스 기업 이슈에서는 이제 애플이 그 히토리 좌석과 관련해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글쎄요, 어떤 이슈가 또 히토리 관련주의 상승을 이끄는지는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19% 넘게 급등합니다. 12,40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청담 글로벌도 13% 넘게 올라갑니다. GFC 생명과학도 3% 강세고 한국콜마 코스맥스도 1% 안팎으로 올라가고요. 코리아나 13% 급등하는 상황이죠. 3,600원. 그리고 네오팜도 4% 올라가고요. 지금 삐아 그리고 마녀공장 클리오 다 올라가고 오가닉 코스메틱이 4.7%. 또 한국 화장품 제조 에코글로우 바이오비주 뭐 다 올라갑니다. 그럼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임 좋고요. 관광업체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온기 자체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부 종목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양철관이 2.5% 올라가고 그 밖의 종목들은 상승폭이 다소 좀 제한된 모습이고 오늘 시장 낙폭이 좀 커지네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1,22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22억 원 그리고 43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56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7억 원, 30억 원 순매도고요.
선물에서도 오늘 외국인 팝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5원 30전 상승한 1,385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시장 좀 낙폭이 커지는데 오늘 그러니까. 시장 오후장 어떨 것 같으세요, 소장님 보기에는? 오후장요? 네. 글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정도 개장초 지금 보이는 요 정도 아닌가 싶은데 미국 반도체 간다고 우리 반도체가 가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약간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같이 이렇게 빠져버리네요. 오히려 빠지네요. 예. 그러면서 아니 저기는 네. 어제 갑자기 뭐 방산주, 네. 원전주 또 다시 순환매가 강하게 돌던데. 네, 오늘은, 맞아요. 하나 오늘은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떨어지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증시 흐름이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요. 그죠. 예. 증권주는요? 오늘 증권주 제가 예. 볼게요.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는 금융주, 증권주 다 떨어져요. 화장품만 가네. 네, 화장품 일부 종목이 올라가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떨어질 때 개인 투자분들 사시는 것 같아요. 떨어지면 개인 네, 그래서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예, 뭐 증권주, 뭐 조선, 방산, 뭐 지주 이런 쪽 떨어지면 사고 담고 올라가면 팔고. 그러니까 예. 와 참. 예. 어떻게 뭐 여기서 이제 또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골든 크로스 된 지 벌써 한 일주일 넘었다. 네. 한 뭐 50일선이 뭐 100일선 넘어 심지어 200일선도 올라섰다.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골든 크로스는 어쨌거나 그러고 나서 며칠이 좀 흔들려서 그렇지 길게 보면 늘 어쨌거나 지수 상승 배팅은 늘 성공이거든요. 네. 그중에 뭘 잡느냐에 따라서 뭐 못 누릴 수도 있지만 이번에 이 미국에서 나타난 골든 크로스도 뭐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 주신 대로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긍정적인 네, 변화고 일단은 투자자들이 나는 주식을 계속 사고 싶어. 사고 싶어. 네, 이제 이 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수급이 모든 걸 우선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뭐 아주 좋아지고 예. 그것만은 분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소위 상대 강도 지수 자체가 주간 단위로도 지금 과열이 상당 기간 지금 한 달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거의 비슷하다.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수준까지는 분명 와 있는 것 같고요. 뭐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상법 개정과 예. 관련돼서 1차는 한번 됐고 예. 이후로는 지금 추가 2차 개정 앞두고 있죠. 예.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집중 투표제니 그다음에 감사 분리 선출 뭐 이런 거 관련해 갖고는 7월 23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개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태고 그 소위 속도나 방향성 자체는 시장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환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뭐 4천, 5천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사실은 그 긍정적인 평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사실 반영해서 이제 주가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아마 또 변화가 있을 만한 분야가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온 마지막 차트가 뭐였냐면 중복 상장 이슈입니다. 사실은. 예. 예, 지금 이제 이 차트는 그 IBK에서 한 작년 말쯤에 한번 만들었던 걸 제가 같이 갖고 와봤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중복 상장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소위 모기업이 있으면 예. 거기에서 특정 회사들이 떨어져 나와서 밑에 있는 자회사들도 또 상장되는 네. 그 두 회사가 다 상장되는 이슈.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보시면은 18%가 넘는데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은 0.4% 지금 완전 극단적이죠. 예.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 대만, 중국도 한 3% 전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중복 상장 이슈가 뭐냐면 그 소위 중복 카운팅, 더블 카운팅 뭐냐면 이익이 지주사에도 이익이 잡혀 있는데 나머지 밑에 있는 회사들 이익을 또 갖고 와서 두 번 평가하고 그걸 갖고 상장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약간 순환 참초 같은 이제 그런 일이 걸려서 통상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이제 그 소위 디스카운트 요인이 분명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 미국의 0.4%는 그냥 한 회사 때문에 그래요, 거의. 버크셔 해서웨이. 아하.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의 10대 안에 드는 큰 기업인데 예. 네. 대부분 다 미국에 있는 그 상장 기업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게 답니다, 저게. 그러니까 그 빼고 나면 사실은 대부분은 지금 사실은 중복 상장을 안 하고 아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어젠가 그 한국거래소에서도 이제 중복 상장과 관련해서 특히 물적 분할한 중복 상장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이제 주주 보호 장치를 앞으로는 우리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제 너희 잘못 앞으로는 상장 잘 안 될 수도 있어. 이제 이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지주사들이 엄청들 많이 갔는데 예. 그 중에서 이 중복 상장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비싸진 기업들은 이후로는 또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앞으로 아마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상법 개정이 쭉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요구할 것이 중복 상장을 이제 줄여라. 예. 왜냐하면 그걸로 대표적으로 성공한 그 대표적인 회사가 메리츠 금융지주거든요. 아하. 메리츠 금융지주 하나 남고 나머지 그 증권인이 뭐 이거를 다 그 밑으로 넣고 비상장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PBR이 한 2배 정도 되면서 JP 모건이나 이런 글로벌 그러니까 소위 최고 수준의 기업들과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저 종복 상장을 그런 형태로 좀 조절해주고 바꿔주면은 그럼 추가적인 레벨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이제 상법 개정 진행이 이제 집중 투표제나 감사 분리 선출 뭐 이것도 가겠지만 중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아마 중복 상장 비중을 낮춰라. 예. 그래서 글로벌 소위 우리나라 거의 아웃라이어라고 하잖아요. 우리 혼자만 이거 완전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된다면 조금 더 5천선을 가는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그것도 한번 어느 정도 그 3% 룰은 우리 뭐 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 보는데 네네. 이제 감사나 감사위원 네네. 선임할 때 최대 주주하고 네. 특수관계인들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3%까지만 의결권 준다. 그래서 영향력을 줄이겠다는데 그 집중투표제 네. 그거 정확하게 좀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이사들이 있고 감사들이 있으면 네. 원래는 내 표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포기하고 한쪽한테 내 표를 몰아주면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그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표가 더 몰리는. 그러니까 보통 이쪽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를 한쪽으로 몰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것이 이제 집중 투표제의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다.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이사들이 그러니까 저희 감사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소위 최대 주주가 밀 수 있는 거는 원래 지분이 되게 많았는데 예. 3%로 이제 한정이 돼 있으면 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중에서 이 사람을 나는 이제 3명을 뽑으면 3명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요 2명 포기하고 이 한 명한테 다 몰 거야. 표를. 네, 그걸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죠, 표를. 한쪽으로, 한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집중 투표제가 되는 거죠. 그건 누구한테 소액 주주한테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건 최대 주주도 할 수 있는데 최대 주주는 안 하겠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자기가 테니까. 원하는 사람한테 몰빵을 주겠죠. 예. 그런데 그게 소액 주주들한테 어떤 식으로 근데 좋다는 그 거예요? 최대 주주들은 3%를 우리 거기에 맞춰 있으니까. 맞춰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3%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으면 최대 주주하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내가 한 명한테 여러 명이 다 해서 그 여러 명한테 나눠주니까 예를 들면 5명 중에 들면 3명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는 2명 포기하고 이 한 명한테 더 몰아줄래. 그런 식의. 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 2배, 3배로 이제 더 표를 모을 수 있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 룰이나 집중투표제나 지금 현재는 아니죠. 아닙니다. 예. 이거 어쨌거나 개정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7월 23일에 한다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소위 이제 지금 현재 대주주한테는 껄끄럽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감시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네. 소액 주주를 대표해서 감시할 수 있는 감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허. 이제 그러한 이제 길을 열어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전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이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한테 좀 필요하다. 이 이유가 필요하다? 뭐냐?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경영 이제 3세, 4세 경영권이 맞아요. 지금 이제 창업자가 아니라 이제 3세, 4세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잘하면 다행인데 못하면은 이게 전체한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워렌 버핏이 2004년도에 멋진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금운동 메달리스트들의 자식들로 20년 후에 올림픽 대표팀을 만들면
금메달, 금운동을 딸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아, 바로 그러면 이해 오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어찌 보면 그런 거를 그냥 3, 4세 경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균형과 견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견제할 수 있는 누군가가 들어가 주는 게 오히려 약간 매기 역할도 해서 이사회나 그런 그 회사의 경영 활동이 좀 더 건전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런 것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들어서 수익률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지금 미국도 그런데 사실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비미국 미국이 아닌 곳이 조금 기대 수익률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았는데 네. 혹시 대표님도 그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제가 6번 차트를 네. 갖고 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하는 게 다 잘 될 거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믿고 우리가 앞에 있다는 봤잖아요. 거예요. 네. 감세 때문에 결국은 소비도 여력도 늘고 네. 소비도 많이 늘 거고 네. 투자도 활성화돼서 경기가 되게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걱정할 거 없어. 네. 그다음에 거꾸로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앞으로 연준이나 뭐 이런 데를 활용해 갖고 금리 낮출 거니까 내년에 금리 낮아질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긍정론자들이 있고 부정론자들은 거꾸로 네. 보는 겁니다. 이게 채권 금리가 내년도 이맘때의 채권 금리를 낮게 보는 거는 그 상황이 되게 물가도 안정돼서 좋아져서가 아니고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돼서 그럴 거야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주시장이 상당히 좀 오버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거꾸로 이제 과거에는 흐름이 똑같이 갔는데 채권은 지금 약간 부정적으로 가고 있고 그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식은 올라가 있어서 이 괴리가 결국은 경고를 주는 거야라고 이제 그러니까 긍정론자 부정론자가 정반대로 지금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측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설지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래서 적어도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소위 괴리가 나타났을 때는 큰 기회가 되겠지만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쨌거나 지금 V자 반등을 해서 많이 좀 뭐랄까 수익이 좀 좋아진 상태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조금의 이제 향후에 있을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또 준비하신 내용 더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예. 이제 그게 이제 미국 내 투자하자하고 그다음에 외국 투자자는 또 다르다. 뭐 미국 증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요? 예, 그게 뭐냐면 뉴욕은 우리나라 밤에도 투자하지만 뭐 낮에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돌아가니까. 예. 근데 이제 뉴욕 장중에 벌어졌을 때는 현재 지금 우리가 보는 S&P 500 주가 차트가 똑같습니다. 지금 V자 전고점 뚫고 V자로 올라왔잖아요. 위에 이게 있는 예, 그래프. 짙은 예. 파란색. 그런데 뉴욕 증시에 대한 야간 거래. 네. 그 외국인들이 이제 미국은 잠들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유럽 이게 투자하는 예. 거잖아요. 그때 보면 전고점을 못 뚫었어요. 지금 보면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글쎄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은. 미국 내부에서는 좋게 보고 뉴욕 증시를.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V자 반등은 미국 내에서 다 만든 거고 네. 미국 외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는 뜨뜻미지근하다.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지금 뭐랄까 이전에는 미국 내에서도 열광하고 미국 외에서도 열광했는데 이제 반쪽짜리로 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힘이 소위 앞으로도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 이것이 또 역으로 보면 최근에 뭐 어제야 이제 그 미국 달러가 올라갔지만 미국 달러가 연초 대비 지속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이 사실은 저 차트에서도 좀 보여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차트가 진짜 극명하게 보여주네요. 최근 들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이 시간대 방송하면서 확인하는 지수선물 흐름하고 네. 저녁에 밤에 가서 막상 펼쳐지는 미국장하고 늘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지수선물은 약한데 본장 본장 열리면 그냥 네. 가. 네. 본장 열리면 또 하락 출발했는데도 또 누가 와서 잡아 당기는지 또 보면 아침에 플러스로 눈 뜨고 돌리고 보면. 돌리고. 예. 트럼프가 만들어낸 기현상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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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효과는 선 반영이 됐고요. 오늘은 간밤 미국 CPI에서 보인 관세 충격을 받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0.85% 하락하면서 3,18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0.62% 약세입니다. 807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664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1,798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개인만 홀로 3,404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여기서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674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10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8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 살펴보시죠. 오늘 상승과 하락하는 뚜렷한 섹터입니다. 오늘은 화장품과 디스플레이 장비와 부품 쪽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강관리 업체와 서비스 쪽, 해운과 은행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히토류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애플이 히토류 공급망 자립을 위해서 미국 MP 머티리얼스와 7천억 원 규모의 전략적인 제휴를 단행했다는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MP 머티리얼스 급등한 바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히토류 관련주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성한 머티리얼스가 21% 급등하고 있고요. 노바텍이 10%가량 상승하면서 거래가는 2550원입니다. 삼화전자 5.06% 강세로 거래가 5,610원이고요. 유니온이 1%대 오름세, 세노텍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가 강세 기록 중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가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에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가 커진 가운데 화장품주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맥스과 한국 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등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 기업들의 2분기 실적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17.79%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12,250원이고요. 청담 글로벌 17.6% 급등하며 거래가 8,410원대, 코리아나가 8.3% 강세로 3,4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NFC가 2.5%, 에코글로우가 5.3%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폴더블폰 관련주 선방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면 관련주가 수혜를 볼 것이란 증권사 보고서가 나온 영향이고요. 더불어서 갤럭시 폴드 7과 갤럭시 플립 3 7 사전 예약이 어제부터 시작되자 관련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 내에서는 노바텍이 1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UTI도 3.73% 오름세입니다. 밖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2.47%, 세경 하이테크가 0.6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들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는 지금 상승폭을 줄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파이넴텍은 1.08%, 0.65% 하락 전환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절차상 핵심 투표를 부결시키자 간밤에 서클 주가가 급락했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를 타격받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주 내에서는 미트온이 5.87% 약세로 4,942원대, IT생 글로벌이 4.47% 하락하며 거래가 19,010원입니다. 헥터 파이낸셜도 4.3% 내림세고요. 그밖에 쿠콘이 4.74% 약세로 38,100원, 아톤도 4.62% 하락하면서 거래가 9,08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 순환매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종목별 변화에 주목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후 상황, 특징 업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나도 투자자문 이재기 본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제 뉴욕 증시는 어제 혼조로 마감이고 CPI 결과 확인했고, 자, 오늘 지금 개장 상황 우리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영향을 이미 줬었기 때문에 선 반영됐었던 부분들이 오늘은 약간의 차익 물량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닥이 오랜만에 많이 올라오면서 코스피와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들어가는 모양새였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또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CPI 결과가 나옴으로써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전 그래도 매수 공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어느 정도 조정 눌림이 나왔을 때는 공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오히려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환율 자체가 하방으로 더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살짝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정도는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현재는. 예. 아니, 오늘 강관 업체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종목이 있긴 하네요. 무슨 미 상무부로부터 덤핑제로 결정을 받았다고. 네. 관세 리스크를 피했다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고, 또 이 강관 업체들이 또 이렇게 동반 강세를 보이는 배경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강관업체들 하면 네. 과거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알래스카 LNG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감세에 대한 이야기도 좀 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가 여기서 관세를 부과하고요, 감세 쪽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뭘 하겠느냐, 결국에는 투자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네. 보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요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재생 쪽보다는 기존의 LNG라든지 이쪽을 계속해서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제 LNG 쪽에 대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나라 강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단발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강관주들이 미국과의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협상에 통해 협상 루트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큰 흐름에서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LNG를 개발할 것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LNG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강관주들에 대한 매출과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세아제강 지주라든지 그리고 휴스틸이나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리스크 회피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강관주 같은 경우는 오늘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또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적인 게 대체적으로 저평가 기업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철강 가격에 대해서 감사한 조치를 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알래스카 LNG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성 이슈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도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더 많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알래스카 LNG뿐만 아니라 이것은 트럼프의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LNG 프로젝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테마로만 볼
필요는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이게 그러니까 조정도 꽤나 받은 예. 상태고 사실 뭐 최근에 가치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본다면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LNG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송유관, 유정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송유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해외에서 유정관이나 송유관을 수입하는 비중이 전체 캐파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테마성도 묻어갈 수 있겠지만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본부장님 방산주 한번 짚어주세요. 지금 그거 오늘 같이 이렇게 장 같이 빠질 때는 뭐 방산주도 힘을 못 쓰는 거는 그거 한데 그 중에서도 아니 이 풍산이라는 이 종목이 이렇게 주가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시세를 난 건 거의 뭐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예. 그죠. 이제 풍산 같은 경우 굉장히 후발주자의 성격을 띠면서 네. 주가가 올라왔는데 네.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구리 가격과 연동이 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구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뭐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풍산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방산주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방산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경계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일단 알려진 내용들이 계속해서 재탕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 간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저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시장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방산주들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장 자체가 좋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에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완전히 덮어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강세를 어느 정도의 전제로 놓고 본다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왜 매력적인지 조금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나토에서 GDP 대비해서 국방비를 늘린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GDP 대비 국방비의 그 비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간 성장률로 본다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35년도까지 7%에서 9% 정도 연간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 정도 연간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과거 냉전 시대보다도 더 많은 성장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중동 쪽 같은 경우도 약 80조 원 규모의 방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러티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장의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시장 자체가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선과 방산과 원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여기서는 방산과 원전 쪽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방산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방산 기업들 자체도 굉장히 체질 개선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현지에다가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현재 공장을 지었을 때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하는 게 뭐냐? 바로 기술을 좀 알려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와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예. 독일 같은 국가는 이 기술에 대해서 전혀 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뭐 해외에 있는 방산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 일단 지수 자체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방산주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2030년도, 35년도까지 분석 자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현재부터 10년 동안 향후 연간 성장률 자체가 과거 어떤 시기보다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관세 리스크를 또 피할 수 있는 섹터 중 하나가 또 조선주잖아요. 조선주는 오늘 흐름 괜찮은데 조선주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조선주 이제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았고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런 협상 카드로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발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발주가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다시 한번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성장한다라기보다는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잘해왔었고 이 잘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방산 쪽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2021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 중에서 10% 정도만 수출 물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체질이 개선된 부분이라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산 쪽에다가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고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H200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에 네.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협상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예.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서로 협상을 하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조선 쪽에서도 중국발 그런 물량에 대해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메리트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중국에서도 뭐 LNG선이라든지 고부가 가치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선박들을 운용을 하다가 바다에서 멈춘 적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물량이 많이 몰렸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사이가 우호적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조선주 쪽에 대해서는 살짝 보수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네. 조선주보다 조선 기자재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이 컸거든요. 네네. 하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다 보니까 네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할 때는 대형주들을 매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강관 관련주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맞아요. 그게 조선 쪽과도 엮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피팅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제가 조선 기자재 쪽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선사 대형사들보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피팅 기업들 같은 네. 경우는 조선 쪽에도 사용이 되고요. 추후에 원전 쪽에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런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저는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도 보죠, 그러면. 예, 원전. 질문을 제가 좀 길게 해드려야 좀 호흡을 하실 텐데. 예.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예,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 좀 2% 떨어지는데 사실 왜 조방원 하면서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 좀 주도주 섹터 보통 조선, 방산, 원전 이렇게 있었잖아요. 반도체 좀 쉴 때. 네. 자, 이제 질문을 좀 여유 있게 드렸죠. 네, 원전 감사합니다. 봐주세요. 예. 물 한 잔 마셨네요. 그 원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쪽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쪽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은. 이게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찍히는 데는 그 기간자 시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 걸리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했었던 국가가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회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사용에 대한 그 니즈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전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전력이 많이 필요하죠. 대부분 전동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원 쪽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뭐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수급이 될 때 간헐적이라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우리가 상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ESS를 만들게 되는데 그 ESS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어느 정도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서 원하고 있었던 ESS 쪽에 대한 설치 용량 자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가 좀 제한된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나 캐파 자체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원 자체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원전 쪽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 원전 쪽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대형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두고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가장 포인트는 SMR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잘하고 있는 분야이고, 실제 이번에도 뭐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맞대결을 해서 우리나라가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 가장 캐파가 큰 나라가 뭐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한다면 그 두 나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었는데 네. 상승 여력은 꽤나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전 에너지원 쪽에서는 원전 쪽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정할 수 없다. 야, 우리 이제 저 화요일 날은 김태성 본부장, 수요일 날은 이제 이재규 본부장 이렇게 하모니 시간에 나오셔갖고 국내 증시 아주 뭐 AI 느낌이에요. AI 느낌이라서 네. 우리 작가랑 같이 상의해서 준비하신 이 대본 내지는 질문지하고 자꾸 다르게 정민 앵커나 저나 막 궁금한 거 막 집어 던지려고 있는데, 아니 저 어제 나왔던 뉴스가 중국의 그 태양광 패널 그 기업들 상대로 미국에서 약간 제재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좀 혜택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별로 주가가 별로 반응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많이 나왔었던 내용이기 많이 때문에 나왔죠. 혹시 그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폴리실리콘 같습니다. 그쪽인 거. 예, 그쪽도 예. 마찬가지고 모듈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태양광과 관련돼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한화솔루션이라든지 OCI 홀딩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을 규제한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태양광의 경우에는 미국의 스탠스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풍력 관련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데, 풍력 쪽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유럽 쪽을 보시는 게 좀 더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풍력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의 캐파는 여전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CS 윈드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 CS 윈드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SK 오션 플랜트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는데, 저 기업 같은 경우 또 미국향 매출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트럼프가 그 풍력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 자체는 미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들마다 가지고 있는 뭐 메리트라든지 그런 장단점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쭤봐야 되겠네. LG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드 개발 뭐 착수했- LG전자 종목 오랜만에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야, 이 PER 보면은 뭐 그렇게 싸지 않다 싶다가 또 PBR 보면 그렇고 매출이나 뭐 한 어째 가전 쪽은 진짜 강자인데 지금 이게 이 본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본드죠, 본드 붙이는 거 그거 네.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HBM 같은 경우는 HBM 에. 칩을 계속해서 네. 쌓아 올리는데, 예전에 이제 TC 본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칩을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네. 열을 가해서 붙여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단수가 높아지면 이게 틀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붙인 다음에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압착을 하는 이런 과정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보다 좀 더 정밀하게 붙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미 반도체의 입장에서는 이거 당장에는 필요하지 않다. HBM6 정도는 돼야지 이런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LG전자라든지 한화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 본더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TC 본더라는 기술력, 그 장비를 가지고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그런 선도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선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거의 10조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캐파 자체는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G전자라든지 다른 대기업들이 관련된 본더 장비들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HBM 쪽에 대한 시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과 추가적으로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본더 장비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 결과가 나와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에서는 우리가 본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역시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업황 호조의 가능성도 네.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엮어서 한미 반도체하고 주가를 갖다가 좀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렵다. 일단 뭐 LG전자가 우리가 이걸 본더 장비, 반도체 장비로 보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예, 투자자분들께서 예. 이제 가전제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엮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비트코인까지 여쭤봤어야 되는데. 밤에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 3법 그 법안 부결됐잖아요. 네, 부결됐죠. 예, 이거 다시 그럼 표결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 자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테마성을 가지고 맞아요.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가상 자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럼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반감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반감기라는 것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해서 물량을 확보를 하는데 반감기가 되면 그 물량 자체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채굴 보상이 떨어지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유통 물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유통 물량이 작은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품절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는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래도 오늘 시장 보니까 개인 투자자 순매수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낙폭을 좀 빠르게 줄여내고 있습니다. 대기 매수세가 꽤 있었다는 얘기네요. 어디 감히 지수를 1% 이상 빼려고 들어. 뭐 이런 분위기. 맞아요. 네. 그나저나 우리 이재규 본부장 너무 우리 혹사했네요. 숨 쉴 틈도 안 주고 계속 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니까. 랩 수준이죠, 랩 한 판 하셨네 오늘.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